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제작진이 찾았다. 이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태빈 선생님. 딱 갇혀 있잖아. 그런 점이 하나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베이징 한국학교에 파견돼 동포 학생들을 가르치는 3년 동안 틈틈이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해 책으로도 엮어냈다. 굉장히 환영해. 미래에 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학생들과 서울의 항일 유적지를 답사하는 특별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얼마나 큰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는. 우리는 그에게 이번 다큐멘터리 취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제작진과 김태빈 선생님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여정을 함께할 학생 2명을 선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치를 쫓아가면서 상하이에서부터 충칭까지의 7군데를 거친 그 여정을 시청자들이 직접 걷는 것처럼 해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제가 사행시를 준비했어요. 임시정부로. 임시정부 사행시? 네. 한번 봅시다. 날다람쥐 같다고 이러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이번 여정이 무척 설레는 모양이다. 100년 전 조국 독립의 염원이 모인 그곳.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찾아 이제 우리는 중국 대륙으로 떠난다. 상하이를 찾은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찾는 와이탄나루. 20세기 초중반까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열강들의 조차지가 있었던 곳이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한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이곳을 통해 상하이로 몰려들었다.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죠. 우리가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독립운동을 개척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조선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이용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를 이용해서 들어갔던 루트이기도 하고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동조개 지역이었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 조개예요. 그 프랑스 조개에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조개로 피하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지. (1919년 4월 11일) 3.1운동의 만세 함성이 일제 치하의 한반도를 뒤덮던 바로 그때 상하이 프랑스 조개 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정체성은 바로 이때 시작됐다.
후국에 세워진 망명 정부의 살림살이는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가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 김구 선생 집무실인데 이 앞에 보면 김구 선생 가족 사진도 보이고 저 뒤에 이제 밀랍 인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침대도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임시정부 청사라고 그러면 되게 근사한 공간이 꾸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 집무실 겸 생활도 했고 또 임정 요인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임정 청사는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임정 요인들의 거처가 임정 청사를 같이 동시에 병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는 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 중에서 유일한 청사가 아니고 마지막 청사야. 최소 12곳 이상을 옮겨 다니셨다 그래. 상하이 안에서 상하이 안에서만. 이유가 뭘까? 계속 찾아서 계속 찾아서? 일본에 쫓겨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중국인 학자 한 분을 만났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있는 분이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중국 분이신데 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는 이유나 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연구의 의의 같은 게 있을까요? 当时因为需要那个修缮保管临时政府旧制，在修缮保管之前呢，就是上海方面的意见呢是要对这个历史呢有一个充分的了解，所以呢就委托呢我们就是做这一段历史的研究。通过这一段历史的研究呢，对于韩国志士呢，为了国家独立、为了民族的自由这种奋斗的历史呢，就是叫深深感动了我，所以从那儿以后呢，就一直呢从事那个韩国独立运动史的研究。韩国独立运动史呢是叫我们可以说是世界被压迫民族反抗侵略的历史，那跟近代中国人民反抗侵略历史呢，都属于这个范畴。携手来抵抗外来的侵略，这个在世界范围内呢都是很少见的，所以我觉得这个呢。 임시정부 청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옛 벽돌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기저기 개성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지금은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들어선 이곳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백범 선생의 어떤 임정 시기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거든, 백범 선생님들이. 근데 여기에 어머니도 오시고, 그 다음에 부인도 와. 그리고 첫째 아들 인하고 있다가 둘째 아들 신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완성체? 처음으로 이제 이게 거기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그런 공간인데, 사실 여기가 또 가슴 아픈 건, 그렇지. 부인이 여기서 둘째 신을 낳고 계단에서 구르신다고. 그게 이제 폐결핵으로 번져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공간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물어본다.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놀랐어요. 작아서 뭔가 가슴이 아프다 해야 되나? 한 나라의 정부 나름 정부인데 작고 막 그런 느낌. 상해에서도
아까도 12번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뭐 일본한테 쫓겨서 막 이랬는데 돈이 없어서 막 옮겼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치. 진짜 책으로만 배우고 막 뭐 솔직히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무슨 연도에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였다 이렇게만 약간 좀 주입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아 정말 이랬을까? 정말 그 앞뒤 상황을 어땠지? 막 이럴 수가 있었나 하는 상황을 알기 어려웠는데 정말 직접 와서 설명도 들으면서 조금이나 남은 흔적을 보면서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이의 임시정부 유적지는 마당로 청사가 전부라고 여기는 한국인이 많다. 비록 대부분 터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상하이 곳곳에는 임시정부 흔적들이 적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찾아갈 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외동포 교육기관 인성학교가 있었던 곳이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상하이로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임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사실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런 때야. 그런데 우리 그 민족지사들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정 요인의 자녀도 있었겠지만 이 상하이에 있는 교민들의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우리 그 선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독립 그 이후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 민족학교 민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학교를 세웠던 그 터가 이 즈음에 있었다 그러고 쌤이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일왕의 생일잔치와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식을 열고 있던 일본인들을 향해 폭탄이 날아들었다.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 일본 요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일거가 성공한 것이다.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장제스는 말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 한 명이 다 내가했다. 윤희사의 의거는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역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던 중국인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은 각성을 줬다. 우리는 윤희사가 백범 김구와 사진을 찍고 폭탄을 전달받은 장소를 찾았다. 평범한 서민 거주지인 이곳엔 아쉽게도 그 어떤 표지도 없다. 윤봉길 의사는 아주 또렷하게 권총 들고 수류탄 든 그 사진 또 백범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던 그 사진 많이 봤잖아 교과서에서. 그 사진을 촬영했던 곳이 바로 여긴 거거든. 어. (20년대) 후반에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침체기에 있었을 때 그다음에 또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여러 가지 만보산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을 좀 이 전기를 마련해야 됐을 때 그때 마련한 것이 백범이 한인 애국단을 통해서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를 일으킨 건데 그걸 주도한 게 한인 애국단이고 그럼 일단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에 들어와야 되잖아. 거기 들어와서 이제 선서식을 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한인 애국단의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긴 것이지. 그런데 우리 역사로 보자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공간이야. 그런데 아무런 역시 표지도 없고 너희들이 이제 오면서 봤겠지만 그냥 일반 중국인들이 지금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어서 물론 이것을 그대로 보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여러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점이 좀 있잖아.
윤희사의 의거 현장인 홍커우 공원. 중국 대문호의 이름을 따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불린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봉창 군 어디에서 독도에서 일어났잖아. 철왕을 갖다가 북한에서 처단하려고 했던 그런 거고.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상하이 전체를 갖다가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군이 잘 맞서 싸우긴 했지만 결국은 점령을 당해. 그래서 이제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마침 또 자기들의 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천황의 승리를 또 덮쳤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식을 바로 이 장소에서 합니다. 이 장소에서 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윤봉길 의사가 무슨 도시락 폭탄을 던졌니 물품 폭탄을 던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게 왜 나오냐면 우리 광고가 나온 거야.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식당이 설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 하고 물통 하나 하고 일장기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광고가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탄을 한 건데 우리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물통형 폭탄을 던졌고 도시락형 폭탄은 사실 자결용이었는데 그 투탄한 이후에 윤 의사가 바로 체포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시락형 폭탄은 사실 던지지 못하셨어요. 여기저기 상하이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며 쉬고 있는 루신 공원. 윤봉길 의사의 일거를 기념한 곳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면 윤봉길 의사 혹시 사진이 있을까? 네. 이 중국 공원에 여기 있어. 한번 확인해 보자고. 선생님도 지난번에 와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 지금 32년의 의거가 있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90년이 다 되잖아, 의거가. 근데 중국인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저기 한번 봐봐, 얘들아. 이게 쭉 홍고공원의 역사인데 저기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그 사진 있잖아. 그치? 한인 애국단에서 선사하고 나서 찍은 그 사진이 바로 중국에 있는 공원에 남아 있다는 거지. 공원 한편에 중국인들이 윤봉길 의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또 하나 있다. 윤 의사의 호를 따 지어진 정자 매헌이다. 1층에 이제 그 윤봉길 의사 이렇게 흉상이 모셔져 있거든. 우리가 멀리 이제 이곳을 찾아왔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의사한테 묵념하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이어가자. 자, 일동 묵념. 선생님이 꼭 하나만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 잘 보면 아주 붓게 담은 잎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지금 무릎을 꿇렸거든. 그렇지만 어거지로 그렇게 굴욕을 당하긴 했지만 표정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 마지막까지 당당하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윤 의사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매헌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물 붓글씨를 쓰고 있는 중국인 노인. 자세히 보니 한글이다. 这个是大韩民国万岁这是欢迎光临，各位大家好，你们大英雄，尹奉杰是大英雄是这样。哎，了不起，了不起，80年到现在了不起，非常敬佩。
你学看看。 학생들도 감동했는지 노인과 붓글씨 필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노인도 화답한다. 윤희사의 일거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중국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뿌듯함을 숨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의거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 시기는 막을 내린다. 마침내 풍찬 노숙의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백번 경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체포 위협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야 했다. 백범은 호수이 나룻배에 숨어 살아야 했던 시절을 견뎠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여기저기 남은 고난의 흔적들. 중국에서 확인하는 우리의 아픔. 다시 걷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대장정. 여정 계속된다.